안녕하세요. 로건의 커리어 치챗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게임 업계에서는 데모라는 타이틀로 잘 알려진 여성 리더분을 모셨습니다. 계속해서 제 멘토가 되기를 거부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는 5년째 계속 멘토링을 해주고 계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 전 세계 70% 이상 모바일 게임이 사용하는 게임 엔진 소프트웨어로 유명한 유니티 테크놀로지스 샌프란시스코 지금 본사에서 APEC, Asia Pacific 마케팅 스트래티지스, 마케팅 부사장 역할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계시는 수지 김인숙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지님. 안녕하세요, 로우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따로 안 해도 되죠? 직접 해주시면 좋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위해서. 음, 좀 부끄러운데. 제가 하면 울렁증이 있어서 최대한 울렁증을 극복하고 해볼게요. 로고님이 얘기해주신 대로 게임 업계에 꽤 오래 종사를 해왔고, 지금 현재는 유니티 테크놀로지스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 퍼시픽 쪽의 마케팅 쪽 총괄을 맡고 있는 김인숙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뭐 수지 킴이니까 그렇게 불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분들은 이제 김인숙 대표님으로 많이 알고 계시고 예전에 유니티 코리아 대표님으로 또 계셨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수지님이라고 원래 네네. 익숙하게 예,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유니티 코리아에서도 저희가 직책은 있어요. 왜냐하면 음, 대외적으로 일을 할 때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직급은 모두 없앴고, 그다음 회사 내에서는 사실은 직책이 있어도 모두 님으로 부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직원분들이 다 수지님으로 부르시죠. 제가 그렇죠. 그렇게 예. 부르라고 강요했죠. 강요했고, 근데 그게 처음엔 어색해 하셨는데, 예, 지금은 뭐 다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서로서로. 다 님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유니티도 이제 글로벌 기업이니까 그 타국가에 있는 동료들은 그냥 서로 이름 부르고 뭐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네네. 음, 네네. 알겠습니다. 수진님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샌디에고는 지금 아침인데 또 네네. 이렇게 저번 주에 샌프란시스코 가셨다가 그 전에 또 한국에 출장 가셨다가 또 이렇게 또 바쁜 일정 중에 로커 치챗에 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기사들 이런 거를 좀 보다 보니까 뭐 게임업계 데모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제목. 그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운동소녀에서 뭐 대표까지 뭐 이런 스토리들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음, 그 운동부 학생이었다. 뭐 예전에 네네. 학생 때. 근데 게임도 되게 좋아했다. 뭔가 되게 좀 무서운 언니의 조합인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운동부인데 게임도 좋아했다. 어떤 네. 운동 하셨었어요? 근데 예전에.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이 운동이 여러 음,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저 두 가지 운동 다 했다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그 기사에서 보신 운동은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부터 이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실제 육상부라고 하는 부서의 학교에서 운동을 했고요. 필드 경기라고 하면 이제 필드와 트랙이라고 나눠지는데 운동부에서는 그렇게 사실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두 가지를 다 했어요. 그래서 트랙 경기는 실제 이렇게 달리기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필드 경기는 그 이제 운동장을 쓰면서 하거나 하는 운동인데 저는 메인은 사격이었고요. 메인은 사격이었고 그리고 조금 뭐라 그러지? 예,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m, 100m, 200m, 400m, 800m 다 뛰었어요. 그래서 트랙과 필드 경기를 모두 다 한 운동선수는 맞았고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중학교 가기 전에, 이제 경북 체중에서 저 스카우터로 오셨거든요. 스카우터로, 예. 그렇게 스카우터로 오셨는데, 사실은 부모님이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운동으로 아무래도 김연아급으로 뭐 세계적인 선수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거로 평생 이제 운동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퀘션이 있으셨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저 친오빠죠? 저 친정에 있는 제일 큰 오빠가 또 운동선수였거든요. 그래서 그 오빠가 어떻게 사는지 알잖아요.
그 운동에 올인해서 살고 있는 그 삶을 부모님이 사실 서포트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이제 막내딸까지 운동을 시키는 거는 경제적으로도 기둥이 뽑힐 것 같다라는 걱정도 있으셨지만 이게 정말 해야 되는 일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갈까라고 해서 고민했었어요. 나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고. 근데 부모님이 반대하셨고, 그 반대하시는 이유가 사실은 저도 납득이 됐고, 그래서 그럼 일반 중학교 가겠다라고 해서 중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또 이제 차출이 된 거예요, 중학교에서. 운동하다 왔으니까 계속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공부와 같이 병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중3까지는 이제 운동을 계속 했죠. 그래서 그때까지 이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수련하면서 쌓인 체력으로 사실은 지금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운동했던 게 저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제가 살아오는데 굉장히 큰 이제 지지돌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그렇게 스카우트 제의도 올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그렇게 스카우트 제의를 마다하시고, 중학교 진학을 하셨는데도 거기서 또 차출이 되실 정도면, 사실 이제 운동 능력이 굉장히 좀 뛰어나셨던 것 같은데, 그땐 그랬죠. 그때, 그땐, 그땐 네, 그랬죠. 그땐 그랬죠. 네, 지금은 100m가 15초도 안 나오지만 빨랐습니다. 그때는 좀 빨랐고, 사격은 그렇게 그 뭐라 지금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사격 관련해서 뭐 국제대회를 나가면 굉장히 성과가 좋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사격을 할 때만 해도 그렇게 뭐 국제적인 성과가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고, 이게 꿈나무를 키운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투자도 사실 많이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만 해도 사실 나무로 된 모형 사격 총으로 사실 연습을 할 정도로, 왜냐면 제가 살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사실은 네, 했었었거든요. 네, 어쨌건 많지 않다 보니까 경쟁도 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격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전국체전도 나가서 어느 정도 입상도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일반 이제 트랙 경기는 저보다 훨씬 빠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이렇게 같이 뛰는데 좀 보조하는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집에 공부와 관련된 상장이나 상패보다 운동과 관련된 상과 상패가 훨씬 많아요. 많아서 저도 가끔 친정 가서 제 방이 아직 있거든요. 이거 보면 저도 좀 웃음 좀 나죠. 아, 예전에 나 좀 달렸는데, 예전에 나 좀 잘했었는데, 라고 하면서 좀, 내 감에 젖을 때가 있죠. 근데 또 그때 다져놓은 어떤 체력? 이런 네, 것들이 사실 이제 게임 업계에서 또 롱런 하는 역할, 바쁜 뭐 지사장, 뭐 부사장, 상무님 뭐 이런 역할들 많이 하셨었잖아요. 여러 회사에서, 외국계 회사에서. 우리가 뭐 이따 그런 얘기들도 나눠볼 거지만, 사실 뭐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셨을 것 같은데, 아, 그럼요. 또 그 어렸을 때 운동이 도움이 되셨나 봐요, 그래도. 저는 너무 믿고 있는 게, 또 지금과 다르게 굉장히 사실 마른 체형이었었거든요. 마른 체형이어서 사실 굉장히 초등학교 1, 2학년 때 좀 소위 말하는 골골하다고 하는 약간 그런 약골과에 속했던 사람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하면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건 운동을 하면서 꾸준하게 지구력과 순발력과 그다음에 또 이제 리더십 같은 그런 스킬들을 많이 사실은 저도 모르게 그 배우고 그게 몸에 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끈기 있게 끝까지 해내는 어떤 그런 지구력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운동을 하지 않았으면 저는 얻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들게 운동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릴 적에 그 7년간 거의 7년이죠. 예, 7년간 운동을 했던 그때 이제 그때 얻은 이런 운동을 통해서 얻은 이런 것들이 제 삶의 모든 이제 기반이 되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애들도 지금 운동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시켜요. 저희 애들 지금 한국 나이로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고 지금 미국에서 5학년 2학기를 다니고 있는데 공부는 무슨 공부 빼고 모두 운동 관련한 거 엄청 많이 시키고 있고 지금은 또 뭘 하고 있냐면 저희 애들한테 제가 못하는 것도 좀 시키고는 있는데 여기 아무래도 해변가 쪽이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그래서 주니어 라이프 가드 라이센스를 획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물론 뭐 저 아이들이 라이프 가드를 뭐 이제 꿈꾸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그래도 수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일단 신청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백야드를 2분 15초 안에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그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스파르타식으로, 네, 백야드면 거의 한 90m 되거든요. 네, 90m를 2분 15초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애들을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네다섯 번씩 운동을 좀 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닷가 쪽이시잖아요. 샌디에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라이프 가드 이런 것도 같이 그 자제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건데 그 지역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질문 좀 드려볼게요. 샌디에고 가신 지가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되셨나요? 한국에서? 네네. 네. 어떠세요? 그한 가지만 뽑으면 뭐가 제일 좋으세요? 샌디에고에서? 어, 이거는 제가 가끔 중간에 출장을 가기 때문에 더 적나라하게 제가 느끼는 것 같은데, 이 공기의 질은 위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음, 여기도 다 사람 사는 데라 비슷해요. 비슷하고, 있을 거 다 있고, 그다음 뭐 할 거 다 하고 하지만, 이 공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까지는 아니지만 강아지 이제 산책 때문에 한 6시 반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나가는데 이 숨을 들이신다고 하죠. 숨을 들이쉬고 나면 이 좋은 공기가 폐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음, 한국에서는 좋은 날도 있지만 아직 뭐 이제 황사나 그다음에 미세먼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마스크를 사실은 좀 쓰고 다녔었거든요. 코로나와 상관없이도. 그때마다 이 뭐라 그래야 되죠? 후두염이 저는 생겼어요. 한국에 살면서. 근데 여기 미국에 와서 이 후두염이 많이 치유가 사실은 됐거든요. 그래서 이 공기 질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는 이제 사실은 너무 드러나는 차이점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확실히 공기의 질이 저도 영국 와가지고 비염이 없어졌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왔을 때. 되게 음, 신기했었어요. 되게 오랫동안 그 한국에 살 때 비염이 있다가 영국에 오니까 뭐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안 되던 게 그냥 음.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공기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못 해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음, 공기 좋은 샌디에고에 살고 계시고 게임 업계 수진님 오래 계셨는데 네. 중학교 때 운동부일 때도 게임 좀 하신 언니셨는데 네. 본인의 베스트 게임. 나 이거 네. 제일 재밌었다. 음, 재밌는 게임들은 사실은 많았는데, 음. 이, 잘하는 게 뭐냐라고 답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하는 거, 제일 잘하는 거. 제일 잘하는 거. 물론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제일 잘하는 게임은 스타크래프트. 오, 근데 저는 테란하고, 네. 저 적은 안 해요. 못해요. 징그러워. 그래서 그 캐릭터를 골라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프로토스랑 테라는 지금도 사실은 유닛 하나하나가 다 기억을 하진 못하지만 일단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시작을 하면 손이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했고, 예, 정말 많이 했고, 뭐 싱글도 많이 했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이 협업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는 꽤 오랫동안 해왔던 게임이었고, 그리고 이제 뭐 시작은 대학교 때 했지만 제가 보기엔 저 애들 낳기 전까지 거의 한 십몇 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가 가장 잘 만든 게임이라고 저는 또 믿고 제가 가장 즐겼던 게임이고요. 근데 지금은 좀 모바일 게임을 조금 위주로 하다 보니까 최근에 여전히 저거 하고 있어요. 이제 캔디 크러쉬 사가를 여전히 하고 있어요. 시간 날 때마다 잠깐씩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레벨이 좀 높아서 정말 돈을 들이지 않고서는 다음 스테이지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어쨌건 캔디스 크러쉬 사과를 좀 하면서 가끔은 이제 소다도 좀 하고 있고요. 진짜 게임을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스타크래프트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신 줄 몰랐어요. 네. 그때 한때 유행이었는데요. 엄청 근데 유행이었죠. 스타크래프트는 저한테, 단순히 좋아하는 게임을 떠나서 되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제 커리어와라도 좀 관련이 있는 게임이에요. 제가 첫 번째, 제가 대학 졸업을 할 때는, 제가 그 즈음에, 나라가 사실은 좀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이었어요. IMF 크라이시스 때문에, 뭐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대학 졸업자들이 사실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밖으로 이제 나가서 취업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저도 그럴 때 졸업을 해서 세상 밖으로 사실 나왔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인턴을 좀 하다가 첫 번째로 제가 들어갔던 회사가 오리온 프리톨레이라고 해서 미국 프리톨레이하고 한국의 동양제과가 합작한 이제 제과 회사였고요. 오리온의 자회사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 마케팅 PM으로 사실 들어갔었고, 그때 신사업이라고 하면 제과에서의 신사업이 뭐겠어요? 새로운 과자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감자가 그렇게 해서 나왔고, 오감자 맛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맛있어요. 음. 그때 당시에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굉장히 히트를 쳤고, 제가 정말 운이 좋게 제가 조인한 팀에서 그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는 중이었어요. 만들고 있는 중에 저도 조인을 하게 돼서 또 런칭을 하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또 이제 결과도 나왔던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맡았던 제품이 치토스였거든요. 아, 근데 이제 치토스의 이 좀 맹점이 이런 거예요. 아시죠? 안에 따조 들어있는 거. 그 이제 그 업계에선 인백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데, 그 인백 프리미엄에 어떠한 캐릭터나 어떠한 아이디어 상품이 들어가냐에 따라 매출이 3, 40%가 왔다 갔다 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 인백 프리미엄을 하지 말자라고도 하지만 그 당장 매출 떨어지는 게 사실은 무섭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인백 프리미엄, 우리 내부 한국에서 따조라고 부르는 거기 어떤 캐릭터와 어떤 것들을 넣어서 애들이 좀 많이 사게 할까. 이게 가장 키였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때 제가 한국 그 친구들하고 주말에 만나면 제 학교 앞에 있는 PC방에서 스타크래프트를 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대전이 있어서 대전이 있어서 그 토요일 날 근무했어요. 근무 마치고 이제 학교 앞을 갔는데 제가 거기서 놀랐어요. 거기서 이 아이디어 얻었는데 제 건너편 쪽에 앉아 애들 아빠인 것 같아요. 아빠랑 옆에 꼬맹이 얘기예요.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아빠랑 아이가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스타크래프트였고요. 아빠가 아이한테 유닛을 어떻게 이게 어떤 기능인지 설명을 해주는 거를 또 받고 그 아이가 정말 키가 너무 작아서 PC방에 갔는데 이제 얼굴이 겨우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라가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이 신기해서 가서 물어봤거든요. 몇 학년이냐? 이거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아이가 뭐 물론 걔가 좀 뭐 나름 적었을 수도 있어요. 얼리 어답터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반 애들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애들이 좋아하는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저도 모르게 시장 조사를 그냥 한 거죠. 그래서 스타크래프트를 저는 저 그때 이제 대학 졸업한 이후였으니까 최소 고등학교 이상은 돼야 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일단 이거는 성인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표현했듯이 이렇게 스타크래프트를 알고 게임을 할 수 있는 애는 학교에서 핫스타였대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어서 한번 던져볼까라 해서 다음날 이제 회사를 가서 아이 뭐 루니툰 뭐 이거 됐고 너무 애를 거고 우리 스타크래프트 유닛들 하나하나 캐릭터도 굉장히 유니크하고 재밌다. 그 스타크래프트 캐릭터 좀 사용해서 좀 따져 만들면 어떨까요? 라고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실은 물론 조금 생각은 했지만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던졌는데 본부장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어, 본부장님이 뭐 재밌다고 한번 알아보자라고 해서 그때 제가 알아보니까 한빛소프트가 블리자드 코리아에 이 스타크래프트 판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걸 유통 배급을 하셨고 그 캐릭터 라이센싱 사업도 같이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연락을 해서 최초로 게임업계분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인연으로 저는 게임업계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게 제 커리어 크게 된 거예요. 안 그래도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외국계 게임 회사 유명한 곳 뭐 NHN 한게임 이게 쫙 이력이 있으신데 그 전에 사실 프리토레이 오리온에 계셨어서 저는 어떻게 게임 업계로 연결이 되셨는지 첫 네. 스타트는 사실 게임이 아니잖아요. 과자 그럼요. 회사지. 네. 아니었어요. 그쵸? 그렇게 연결이 되신 거구나. 저 사실은 제과에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이 소비재 쪽에 특히 이제 FMCG 쪽에 외국계 기업을 다니면 정말 마케팅의 A to Z를 다 배우게 돼요. 제가 사실은 2년 남짓밖에 안 있었는데, 정말 하드하게 트레이닝을 받았고, 또한 제가 이렇게
이런 거 하면 어때요? 사실은 대리도 안 돼 거의 뭐 신입사원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이데이션 회의에 참여를 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들도 사실은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것을 배우고 사실 다음 커리어는 보통 다른 이제 외국계 FMCG 쪽으로 보통 많이 가시죠. 저도 그런 쪽에 자리 오퍼를 받았었고 그렇게 돼야 되는 줄 알았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한빛소프트에서 이제 이렇게 한빛소프트도 그 당시에 음, 오리온에 그렇게 캐릭터 라이센스 정말 싸게 주셨어요. 잘 모르셔서 처음이어서 그래서 주셨는데 이 과자가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따조가 들어있는 치토스 시리즈와 그다음에 선칩 시리즈와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매출이 많이 나면서 TV 광고까지 사실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다음부터 그 캐릭터 라이센스 사업을 굉장히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너무 오리온에 감사하다고 한빛소프트에서 신규 뭐 디아블로 런칭하고 그럴 때 런칭 쇼를 하거나 큰 행사를 할 때 계속 저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서 게임 업계에서 런칭쇼 하는 게 정말 멋있다라는 걸 사실 그냥 그때 빠진 거죠. 아, 게임 회사가 너무 재밌게 일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또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으셨던 많은 분들과 명함을 주고받고 하다가 보다가 이제 NHN 쪽에서 오퍼가 와서 그래서 사실 저도 옮기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 순간순간에 어떤 그런 뭐지 인연과 이런 것들을 함부로 정말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받았던 그 명함 한 장을 킵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연락이 사실은 왔어요. 그래서 이게 또 인연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들이 좋은 게 너무 많은데 그 일단은 오리온에서도 굉장히 뭐 1년 차, 2년 차 이런 사원으로 계셨었지만 재밌게 일을 하셨고 거기서 또 이런 스타크래프트와 함께하는 프로모션 이런 걸 제안하실 정도로 또 그게 되게 잘 됐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인더스트리를 넘나드는 스트래테직 파트너십을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굉장히 잘 된 케이스고 되게 뛰어난 사원이셨던 것 같고 그 그러니까요. 다음에 제가 그만둘 때 말리셨어요. 많이 붙으셨어요. 진짜 예. 그리고 이직을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가 좀 게임 업계로 가야겠다 해서 이직을 하신 게 아니라 게임 업계를 연결이 되셨는데 뭐 그 좋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헤드헌팅을 하신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 헤드헌팅이라는 단어도 그때쯤에 이제 조금씩 성행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뭐 공채, 특채 이렇게 공고를 하면 어플라이를 하고 면접을 보고 들어가는 어떤 그런 정규적인 프로세스가 있었잖아요. 채용 시장에도. 근데 이렇게 따로 연락이 오고 네트워크 통해서 연락이 오고 하는 것들을 저도 사실 그때 좀 이렇게 혜택을 처음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사람이 리크루팅이 되는구나 저도 깜짝 사실 놀랐거든요. 그리고 사실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리톨레이 다음의 스텝은 사실 조금 더 큰 외국계의 식품회사나 FMCG 쪽에 제약회사도 연락이 되게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갈 수 있는 사실 루트들이 많아요. 그리고 선배들이 갔던 길들이 있으니까 저도 그 길을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었는데 내가 갑자기 국내 게임사로 이직을 하는 게 맞을까? 저도 사실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안 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제가 무슨 시장을 트렌드를 어마어마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2000년대 이후에 이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시장이 바뀔 것이라고 어마어마하게 인사이트가 있었던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었어요. 그냥 흐름은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죠. 직장 생활이라는 게,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저희 자는 시간 한 8시간 빼면, 나머지 뭐 이것저것 하고 빼고 나면 거의 한 40%, 50%를 내 직장에서 보내더라고요. 그만큼 사실은 제 인생에서, 저희 인생에서 되게 중요할 수 있는 곳인데, 사실 선택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고 그리고 좀 재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재미없이 일하는 거는 너무 사실은 우울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대기업 생활이 좀 맞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때 한빛소프트 너무 감사하죠, 지금은. 그 디아블로 런칭 쇼에 그 당시에 가수 두 분이 오셨는데 그 당시에 거의 굉장히 좀 핫한 가수 두 분이 나오셔서 오프닝도 하고 클로징도 해주시고
그 디아블로 그 유명한 캐릭터들 있잖아요. 캐릭터 코스프레 한 분들이 사실 그 호텔 앞에 다 서 계시는데 그게 지금은 너무 당연하고 지스타가 많이 볼 수 있는 모습들이지만 당시 저한테는 쇼킹했었어요. 이런 거 맨날 보고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재밌겠다. 여기 가야겠다. 그리고 나 게임도 잘하는데 게임도 좋아했었는데 왜 나는 게임업계 갈 생각을 못 해봤지? 라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 게임업계 초기 단계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재밌을 것 같아라는 거로 그냥 결정을 하고 옮겼죠. 와, 우리가 커리어를 이제 한 치 앞을 모르는 건데, 그, 얕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지식으로 생각을 하면, FMCG라는 인더스트리는 전통적으로 엄청나게 큰 회사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수진님이 옮기실 수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으셨을 거고, 음, 뭐 국제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많죠, FMCG는. 굳이 한국 회사 아니더라도. 게임 업계는 뭐 그 당시에도 게임 업계는 어느 정도의 뭐 조금 핫하다 뭐 이런 건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또 인더스트리가 그렇게 커질 줄은 맞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였으니까 지금 이건 음, 결과론적인 얘기니까 그런데도 내가 좋아하는 거를 쫓아서 특히 이제 사회 초년에서 게임 쪽으로 확 이렇게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나 좀 잘했다 현명한 판단을 했다 이런 생각이 좀 그런 생각이 좀 드세요. 어떠세요? 아, 사실 두 그때 갈래길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IMF 사태 이후에 조금 이제 나라가 경제적으로 좀 회복을 하면서 2000년 초반에 인터넷 붐도 붐이지만 금융업들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주식시장도 굉장히 사실은 뭐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을 했고 그거로 인해서 이런 주식 관련 증권회사들 굉장히 네,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은 대부분 대부분 사실 금융회사를 갔어요. 제 동기들 많은 분들도 금융회사, 그다음에 또 카드회사 많이 그쪽으로 가서 사실 저도 저쪽이 트렌드 같고 저쪽이 긴 것 같은데 내가 이게 결정을 제대로 하는 거 맞나라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인생 뭐 별거 있나 인생 뭐 별거 있나라는 생각 사실은 좀 했었고 그리고 저 친구들하고 좀 다른 사람이고 싶었어요 그때. 근데 그렇게 저를 차별화하기에 뭐 대단한 걸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보니까 인더스트리라도 좀 다른 분야에서 좀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사실은 좀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저기에 놀랐어요. 그 당시에 제가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PC 게임도 했지만 한 게임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뭐죠? 테트리스와 고스톱도 좀 하고요. 그래서 맞고. 맞고 너무 재밌어요. 저희 위에 부장님하고 제가 맞고를 쳤거든요.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오프라인에서 제가 즐기던 게임이잖아요. 특히 테트리스는 뭐 전통적으로 뭐 다들 아시니까. 저 테트리스 좀 돈 좀 썼거든요. 50원짜리 넣으면 두 판 해줬거든요. 이제 그걸로 그닥 많이 못 갔지만, 어쨌든 오프라인에서 저 혼자 플레이하던 게임을 이게 게임 플랫폼에 들어가서 상대방, 내가 모르는 누군가와 접속이 돼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템 테트리스는 더 기가 막혔어요. 아니, 이게 공격이 돼? 거죠. 이게 단순히 내가 잘하고 못하는 거 둘째 치고 상대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상대가 잘하면 제가 상대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또 몰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아이디어는 누가 만든 거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오프라인의 거를 온라인으로 옮겨오는 이게 인터넷인가 봐라고 생각을 또 하게 됐었고, 그리고 이제 맞고를 해보면서, 이는 벗어날 수 없는 매력에 빠진 거죠. 그래서 그걸 믿은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온라인 세상으로 옮겨온 사람이라면 뭐든 한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고, 그분이 사실은 지금 카카오 의장님이세요. 김범수 의장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면접을 사실은 받고, 그리고 그때 제가 물어본 가지 두 가지였었거든요.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해야 생기는 거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회사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가실 거냐, 어떻게 키우실 거냐. 이 두 가지를 제가 면접에서 물어봤는데 굉장히 솔직하게 답을 해주셨고, 그리고 본인도 두렵다라는 얘기를 사실 면접에서 하셨어요. 면접에서 하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인간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사장하고 이렇게 편하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여긴 정말 재밌을 것 같다 생각을 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면서
저도 안 흔들린 건 아니지만 내가 한번 가서 좀 역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가보니까 어떠셨어요? 그래서 기대했던 대로, 처음에는 개판, 어, 이런 이런 말하면 좀 뭐하지만 저 면접 볼 때, 음, 김범수 의장님하고 같이 면접을 보셨던 팀장님하고 본부장님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저한테 솔직히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수익이 나지 않아서, 광고 수익이, 그러니까 트래픽이 많이 몰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광고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걸로 사실은 충분하지 않다.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더 잘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회사가 지금 녹록하지는 않다. 밖에 알려진 거와 다르게.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만들어야 되는 어떤 이제 타스크를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는 그래서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연봉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회사 것보다 더 많이 줄 수는 없다. 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겠냐라고 사실 얘기를 하셨는데, 뭐 지금이야 100만 원, 200만 원 사실은 무시할 돈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회사를 옮기지는 않죠. 근데 그 당시에 20대 초반에서 100만 원, 200만 원이 컸거든요. 그래서 저도 엄청 크죠. 진짜요? 라고 했어요. 진짜요? 못 올려주세요? 라고 해서 저도 뭐야? 라고 약간 고민을 안 한 건 아닌데 제가 열심히 해서 올리죠 뭐. 라고 해서 사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정말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서 계속 마이너스였던 상황이었었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시도를 해보자까지는 사실 돼서 여러 아이디어를 갖고 굉장히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리던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배웠던 건 뭐였냐면 이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하나 아이디어가 워킹할 거라고 리서치를 통해서 입증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서포팅 되는 상황이면 그걸 가지고 그냥 일단 가야 돼요. 잘하든 못하든. 한번 시장에 제품을 뿌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캠페인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을 가거든요. 근데 이 온라인에서는 이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오늘 올린 프로모션이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사실은 즉각 알 수 있어요. 리얼타임으로 그 반응들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네, 한 일주일 정도만 보면 패턴이 어느 정도 나와서 그 데이터만 분석을 해도 중간중간 제가 프로모션의 어떤 스킴이나 메커니즘을 바꿀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어머, 이거 금방 바꿀 수 있어. 라고 해서 데이터를, 물론 이제 뭐, 이런 거는 약간은 맹점인데, 데이터가 리얼타임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스템 팀 가서 막 데이터 달라고 졸라야 이제 주시기는 하는데, 어쨌건 이 회사, 그 회사도, 제가 다녔던 그 회사도 이렇게 비즈니스가 급성장할 줄 모르고, 인프라스트럭처를 적당한 수준에서 사실은 구축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다가, 이 갑자기 이제 트래픽이 많이 몰리면서 이 인프라를 전체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벌써 1,000만 가까운 회원을 갖고 있는 플랫폼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분석 이런 것들이 좀 제약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좀 사실은 좀 실망했었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이 성공과 실패에 대한 어떤 중요한 이 크리테리아 또 세팅 안 한 것들이 또 발견이 되더라고. 이게 잘했다고 하면, 잘 된다고 하면, 얼마나 잘 된 게 정말 잘 된 건지, 이게 망했다라고 하면 소위, 어떤 기준으로 봐야 이게 망한 건지, 그런 기준조차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잘하고 못하고 시뮬레이션 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나올 때, 그 이후에 또 어떻게 할지, 애프터, 메스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해서,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런 프로세스들을, 플로우들을 잡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저기서 제가 NHN, 한 게임에서 배운 거는, 뭐, 게임도 제가 좋아했고, 뭐, 비즈니스 모델 다 좋은데, 그런 일련의 어떤 프로세스 셋업하는 과정들을, 원 초창기니까 보고 뺏길 것도 없어요. 여기가 그냥 하면 그게 스탠다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를 셋업해본 경험들, 그런 것들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스타트업에서 일했던 큰 매력이 아니었나 생각은 해요. 그래서 어딜 가든 어떤 상황이 되든, 여기는 뭐가 문제구나. 이걸 고치면 되겠네. 이 프로세스 이렇게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이 빨리 그려지는 이유가 그런 일들을 제가 직접을 했고, 사실 고생 엄청나게 했어요. 미리튼 다닐 때, 네, 야근을 안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다니는 동안, 네, 매일매일 뭐, 근무 시간이 한 15시간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 시대의 스타트업의 개념하고 그때랑 조금 다르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스타트업, 대기업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더
적었죠. 어떤 이런 그 그냥 스타트업의 개념이. 영세한 중소기업이죠.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의 막 미션 드리븐한 그런 느낌이 되게 음. 강조된다기보다는 되게 많지 않은 그런 움직임이었을 때인데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을 하셨고 그리고 쉽지 않은 결정 속에 가서 정말 고생도 많이 하셨고 물론 이제 지금 그 결과적으로 많이 배우고 또 이렇게 하셨지만 이 시점에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수지님이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 그리고 나는 또 다시 오리온 프리토레이에서 나는 회사 생활을 시작을 한다. 그렇게 된다면 같은 결정을 하실 것 같으세요? 네. 그, 네, 저는 제가 어, 이것도 고민을 해봤었어요. 이게 내가 음, 나중에, 사실 왜냐면 오리온에 지금 남아 계시는 제 선배들이나 후배들, 동기들이 있어요. 다들 한 자리씩 하시고, 네, 오리온이 주식이 굉장히 비싸요. 한 60만 원. 그래서 주식도 받으셔서 경제적으로도 성공, 뭐, 부를 일으키신 분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해요. 그다음에 제 동기들 중에 이제 뭐 코카콜라나 네슬레나 이런 쪽으로 사실 이직을 해서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이제 마케팅 이제 디렉터급 되어 계신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각자 뭐 길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아마 남아 있었고 거기서 제가 선배들이 가는 그 루트대로 갔어도 크게, 네, 크게 뭐 이제 지금 현재랑 크게 많은 차이가 나게 살진 않았을 까 저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뭔가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경험은 제가 여기 한 게임을 다니지 않았으면 저는 얻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외에 유수한 좋은 케이스를 가지고 와서 로컬화해서 마케팅을 하고 성공을 하고 뭐 그렇게 캠페인들을 진행을 해서 제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그래도 그 중간에 이렇게 벤처기업, 소위 말하는 벤처기업을 가서 제가 얻은 그 경험이 어떤 것하고 저는 비교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생스럽겠지만 다시 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 고생을 자처해서 하시겠다. 네. 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네. 제가, 어떤 여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네. 근데 음. 제가 아마 그때 경험이 없었다면 EA 코리아에서 피파라고 하는 제품도 만들 수 없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니티 코리아의 뭐 지사장으로 가서 다시 새로운 이제 분위기에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을 저는 잘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다 연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부정을 하면 이 모든 게 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간다. 네, 다시 해도 아마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진짜 뭐 EA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도 큰 회사고 예전에도 큰 회사였지만 그 유니티 같은 경우에 급성장하는 그런 시기를 또 한국에서 또 하나의 무에서 유를 또 창조해내시는 그런 역할을 또 해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의 경험들이 뭐 한게임이나 이런 곳에서의 경험들이 다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15시간씩 근무를 하시니까 너무 힘들어서 EA로 옮기신 건가요? EA로 옮기시게 아니에요. 된 제가 계기는 어떻게 되셨어요? 이제 음. 그 중간에 이제 이력서상에 없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또 여기서 또 배울 게 있어요. 그렇게 15시간씩 뭐 거의 한 24시간 밤을 새서 일할 때도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저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이게 이 24시간 서비스, 24시간 돌아가는 서비스를 하게 되면 누군가는 새벽에 일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인 메인터넌스 과정 이후에 새로 포탈을 오픈을 하고 할 때 다들 새벽 3, 4시, 2, 3시에 오셔가지고 5시, 6시 오픈을 하시거든요. 왜냐면 24시간 돌아가는 서비스를 새벽에 게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새벽에 게임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셧다운을 했다가 우리가 메인터넌스 작업할 걸 하고 아침 10시, 11시에 넣으면 유저들 반응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이제 네거티브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잠을 사실 줄여서 서비스를 했던 거였고, 그것 때문에라도 새벽까지 뭐 이런 경우도 많았지만, 그러니까 뭔가 풀리지 않은 문제, 그러니까 뭔가 새로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이 문제들이 뭔가 어디서 레퍼런스로 찾기도 되게 힘들고, 머리를 정말 쥐어뜯듯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낮 시간은 사람들과 인터랙션 하는 시간으로 가지고 아이디어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플래닝 작업을 밤에 혼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그랬더니 이제 몸과 마음이 사람이 많이 지치죠.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체력은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체력 문제는 없었는데 멘탈이 사실은 좀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코로나 블루라면서 사실은 이런 이 멘탈 일리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사실 부각이 되고 있는데 당시에는 사실 그런 단어조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고 그게 번아웃 증후군이었구나라는 것조차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어느 날 일어났더니 일이 하기 싫어졌어요. 어느 날 일어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신나게 가방을 메고 회사를 갔던 사람이 아, 나 정말 한 달만 쉬고 싶다? 아,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번아웃 증후군의 전조 증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 사표를 던졌죠.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아, 나 일 안 할래요. 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아, 나 뭐 하지? 순간 그만둔다고는 했는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딱 떠올랐던 건 딱 하나였어요.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조사를 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딱 떠오르는 곳이 날씨 좋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바닷가와 같이 붙어 있고, 그리고 이제 좀 가격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가 좀 싸고 뭐 뒤적뒤적 거려봤더니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뉴질랜드는 사람들이 너무 이제 호주랑 비교하면 더 이제 깡촌이라는 표현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호주를 갔다가 나중에 뉴질랜드 가야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무작정 그냥 나왔어요. 무작정 짐을 싸들고 나와서 호주로 가서 이제 3개월이 이제 맥스거든요. 여행 비자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학생 비자로 바꿨죠. 학생 비자로 바꿔서 어학원에 이름을 등록을 해놓고 앞에 3개월 여행하고 어학원을 갔는데 재밌더라고요. 제가 너무 생각보다 재밌죠. 어, 그 영어를 배우러 간 거는 맞죠. 그다음에 이제 비자 문제도 있으니까 저는 등록을 했는데 막 일본, 다 대만, 뭐 중국, 그다음에 유럽에서 온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뭐 그 나름 상급반이었어요. 그래서 상급반에 정말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이 다 왔는데 너무 재밌어. 발음이 다 가지각각이어서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표는 아, 내가 떠날 때쯤에 얘네 발음을 명확히 이해하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 영어도 이게 발음이 너무 다르니까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저는 스탠다드 어메리칸 잉글리시만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 못 알아듣는 사람, 아, 인도는 진짜 힘들었어요. 그 친구랑은 끝나 헤어질 때까지도 반은 못 알아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건 너무 그런 다이나믹한 부분에 재미를 느끼면서 어학원을 신나게 다녔어요. 한 3개월을. 그리고 나서 이제 뉴질랜드 여행 가고, 호주 나머지 여행을 이제 다른 그룹 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해보고, 그리고 거의 한 1년 거의 다 될 즈음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남아서 공부를 더 퍼쉬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호주에서는 IELTS를 또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제 이제 를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아 그럼 나도 남들이 다 간다고 하는 MBA를 한번 가볼까라고 해서 IELTS 시험을 보긴 봤어요. 보고 나서 점수도 어느 정도 나왔고 그러면 호주나 뉴질랜드나 이제 영국 쪽으로 학교를 지원하고 가거나 아니면 사실 한국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적인 것들이 이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네, 경제적인 것들이 발목을 잡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영국을 가도 아마 반년 있다가 이제 네, 아마 돈이 없어서 다시 들어오는 사태가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니다. 현실적인 것도 무시를 못하네. 결국은 돈은 벌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정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네, 이제 뭐 하던 일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오퍼 들어오는 것들이 게임 회사일 거잖아요. 근데 국내 게임 회사는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국내 게임 회사가 아닌 그 외국 기업을 조금 더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때 저한테 오퍼가 온 게 블리자드랑 EA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진짜 큰 결정 중에 하나인데 블리자드에서는 새로 런칭할 워크 오브 워크래프트 소위 말한 와우라고 하는 게임의 브랜드 매니저를 뽑는 자리였고 EA는 애매해. EA는 그냥 마케팅 같은데 마케팅과 뭐 신사업을 한대요. 뭐야 이 회사. 이게 명확하지 않은 포지션을 제가 두 가지를 봤거든요. 근데 면접을 하는 과정 중에 제가 알게 됐죠. 아, 나는 EA를 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보통 면접을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꼭 이제 통과하고 싶으니까 스스로 을로 만들게 돼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면접을 보는 인터뷰어가 갑인 거고 나는 인터뷰는 을인 거야, 항상. 그 포지션이. 그래서 저 사람이 원하는 답을 내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다 보니까 면접 자체도 스트레스인 거예요. 근데 저는 저 사람도 나를 면접을 보지만 저도 그 회사를 면접을 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같이 일할 사람들이 저를 면접 볼 거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이 면접을 보면 저는 안 가요. 물론, 정말 급하게 취업하기 힘든 상황에서 한 군데라도 붙으면 좋겠다라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를 수 있다면, 그래도 제가 면접을 보고 제가 마음에 드는 데를 가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물론 거기 게임 회사 이외에 다른 데서도 오퍼 왔었겠죠. 근데 면접 경험이 좋지 않으면 저는 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블리자드와 EA 둘 다 면접 경험이 나쁘진 않았는데 EA가 저를 더 필요로 한다고 느꼈어요. EA가 저를 더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고 거기는 뭐 피파를 비롯한 여러 좋은 제품들로 매출이 꾸준히 나오다가 이 한국은 이런 PC 게임 시장이 굉장히 많이 축소되고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불법 다운로드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한 50명, 60명 되던 회사가 한 20명으로 줄어든 상황이었고 그리고 뭔가 이 상황을 타개를 해야 되는데 블리자드처럼 와우 같은 게임을 만들 수 있는 회사도 아니었고 당시에 그러다 그다음에 뭐 한국에 안 있는 이 로컬에 있는 지사가 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임업계 경험자를 뽑고 있었고 블리자드는 그 유명한 와우의 브랜드 매니저를 뽑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스타크래프트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당연히 블리자드 갈 생각했었죠. 그리고 연봉도 여기가 훨씬 높았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 컴퓨터 서클에 있었는데 축제 때 저희가 스타크래프트로 게임 대회도 열었었었는데 그때 블리자드에서 한빛소프트랑 같이 그 당시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을 해주셨어요. 게임 대회 잘 열어보라고. 그래서 그 블리자드에 대한 약간 로망도 생긴 거예요. 대학교에 가서 대학 컴퓨터 서클에 1,000만 원씩 척척 줄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갖고 있는 팀인 거잖아요. 회사인 거잖아요. 당연히 블리자드를 갈 생각을 했었었는데, EA 면접을 보는 동안에 이 회사가 나를 굉장히 필요로 하고, 내가 가서 굉장히 크루셜한 멤버가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사실이 생겼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여성 대표님이셨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본인이 모르는 것은 명확하게 모른다고 얘기하셨고, 본인이 배우고 있는 중이고, 대신 좀 그래도 경력 있는 분이 오셔서 본인을 가르쳐 달라고 했고, 그리고 같이 일을 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많이 empower하면서 일을 할 거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근데 그런 면접 과정에 나도 이분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연봉도 좀 더 적고, 예, 사실은 회사 상황도 조금 더 열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EA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EA 코리아를 갔고 그 초기 한 1년 정도 고생해서 나온 게 피파 온라인 1이었어요. 근데 수지님은 이 게임들이 다 전설이에요. 그쵸? 블리자드에서 와우나 아, EA에서 피파 뭐 둘 중에서 지금 뭐 누가 들으면 야, 그 진짜 전설적인 게임 두 근데 게임을 가끔씩 지금도 음. 그래서 옆에 와우가 론칭을 해서 성공하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저도 와우에 캐릭터가 어, 7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7개의 캐릭터를 키우면서 저도 만렙 캐릭터 7개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가서도 재밌었겠다. 중간중간에, 여기는 내가 가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못해도 게임이 너무 잘 만들어져서, 이건 그냥 대박 났겠다. 대박 나고, 나도 괜찮았겠다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이에 있는 동안. 그래서 사실은 더더욱, 피파 성공시켜야 돼. 라고 생각을 또 했던 것 같아요. 피파 온라인을 성공시켜서, 내가 가지 않은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게끔. 저는 철저하게 자기 합리화 되게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더 잘한 거라고 해야 된다라고 그냥 의무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열심히 또 일을 했고, 정말 운때도 타이밍도 좋았고, 파트너십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 또한 또 이렇게 한 1년 가까이 좀 쉬면서 해외 생활도 좀 하면서 다양한 사람 만나고 오면서 세상이 넓고, 그죠?
그런 거 많이 깨닫고 왔잖아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아, 내가 결국은 돈이 없으면 놀 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자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부담감도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EA 가서 더 열심히 일했죠. 그때도 저녁이 있는 삶은 없었던 것 같아요. EA로 다시 돌아올게요. 너무 지금 좋은 포인트들이 많이 있어서 처음에 번아웃을 느꼈을 때, 지금에야 이제 그걸 번아웃이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때는 이제 번아웃인지도 잘 그렇죠. 몰랐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때, 진짜 나 오늘부터 그냥 일하기 싫은데, 출근 못하겠다. 느꼈을 때, 그때가 직장 생활 한지 한 몇 년 정도 되셨었어요. 그때가 딱 4년 정도 됐을 때예요. 음, 4년 정도 돼서 5년 차 됐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저만 그런 게 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도 음, 시기가 지난 이후에 제 동기들이나 제 주변의 선배들을 만났을 때 이 고비가 3, 5, 7에 온다고 얘기를 다들 맞아요. 네, 저도 그때 딱 거기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음, 차는 어떻게 이직을 하면서 사실은 그냥 그 힘든 부분 이런 것들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진 건 아닌데 그냥 인지를 못했던 것 같고 5년 차가 되는 시점에는 저도 사실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단순히 이직의 문제가 아니었어. 일이라는 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나는 어떨 때 행복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때도 고민 안 했고, 대학교 때도 고민 안 했는데, 20대 중후반 들어서 그런 고민을 사실은 심각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음. 그 진로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하잖아요. 사실 30대가 돼서도 또 하고, 네. 40대 돼서도 나름 그때의 진로의 고민이 또 있고, 뭐 그런 건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 5년 이런 데서 고비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을 좀 찾는 과정으로 겪고 지나가야 되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보면. 맞아요. 근데 수지님께서는 이제 그 한 방편으로 해서 내가 좀 여행을 가야겠다. 좀 나가봐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호주를 가셨잖아요. 가서 재밌게 이제 영어 공부도 하시고, 신나게 놀다 왔죠. 글로벌한 친구들도, 신나게 노시면서 글로벌한 친구들하고도 또 재밌는 시간도 보내시고. 근데 만약에 다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지금 비슷한 뭐 사원 대리 정도에서 3, 4년 정도의 약간 그런 번아웃, 내가 길을 잃은 것 같아요. 내지는 뭐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거를 권유해 주실 것 같으세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여행을 가는 거?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여행은 되게 좋은 저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자 자기한테 맞는 방식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사실 생각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얘기는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했었기 때문에 후회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렇게 사실 그 굉장히 중요한 이 커리어 개발하는 그 중간에 1년씩 공백은 커요. 1년 그 공백은 작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1년 공백 이후에 들어와서 바로 취업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3개월 정도 지난 뒤에 사실은 취업이 됐고 그 기다리는 3개월 동안 나 이러다가 사회로부터 아예 이제 격리까지는 아니지만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도 저도 스스로 했었었고 그 불안감에 그 3개월 동안 뭐 소위 말하는 취업공 준비를 했던 걸 제대로 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운동을 열심히 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놀기를 제대로 논 것도 아니고 제대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시간을 사실은 저는 허비했었어요. 그래서 말이 1년이지 호주 1년이지 실제 그 EA 들어가기 전까지 그 1년 반을 그냥 1년 반, 전체는 1년 반이거든요. 저는 그 시간 되게 아까웠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쉴 때 쉬더라도 내가 좀 리프레시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렇게 체력적으로, 멘탈리 좀 힘들더라도 그거를 리프레시를 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을 조금은 저처럼 그렇게 그냥 일단 던져놓고 가서 봐야지라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굉장히 뒤에 많이 후회를 했었기 때문에 쉴 때 쉬더라도 제대로 쉬고, 이후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지라고 계획을 잡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호주에서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영국 가야 되나? 영국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호주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계속 고민했었어요. 그 결론도 못 내리고 결국은 사실은 한국으로 들어왔고, 들어오고 나서 경제적인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또 취업을 해야 되는구나가 돼서 사실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그것조차도 그 시기에 바로 뭔가 결론이 나지 않아서 그 기다리는 시간을 허비하면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얘긴데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해도 그때 조금 어리석었네. 너무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만 너무 추구했나 봐. 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서 이렇게 저처럼 계획 없이 이제 노는 거는 하지 말라고 꼭 얘기는 하고 싶어. 퇴사를 하시려는 분들 있잖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퇴사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절대로 그 다음 스텝을 정해놓지 않고서는 퇴사하지 말아라. 라는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아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내 방향을 찾아야 된다면, 일단은 나와서 해도 괜찮다. 자신감을 가져라. 근데 두 개 중에 이제 한쪽이라면, 수진님은, 어, 아니, 사실 정답이 절대 계획 없이 퇴사하지 마라.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계획이라는 거는 꼭 다음에 내가 어딘가 갈 거를 정해놓고 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올해 말까지 일을 하고 좀 쉬겠다라고 판단이 서면 그 쉰다는 건 어느 정도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잘 쉬고 와서 그 이후는 어떤 그림들을 내가 움직일 건지 이런 계획을 짜라는 얘기인 거지. 이게 꼭 이제 꼭 어딘가를 이제 보험처럼 들어놓고 가야 된다는 의미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제가 한국장학재단에서 한 1년 정도 한 8명의 친구를 제가 이제 커리어 코칭을 좀 하고 어드바이저리를 해줬어요. 사실 쉽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게, 그게 8명 다 안 오고 그러면, 연락하고 제가 총무도 하고 회장도 하고 다 하는 거죠. 근데 어쨌건.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 제가 좀 만나서 많은 얘기 좀 들을 수 있었는데, 당연히 불안할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뒤를 정해놓지 않고 움직이는 그런 거, 상황. 그 다음에 뒤를 정해놔도 뭐 이 사회가 뭔가 저한테 컨펌해 주는 건 아니니까 굉장히 불안하게 느낄 것 같고, 특히 또 이력서에 갑자기 이 기간이 이어지지 않을 때, 이 빈 공백을 이 인터뷰어가 너무 집요하게 사실은 파고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는 어쨌거나 뒤에 이제 보험을 하나 챙겨놓고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자기네끼리도 하는 걸 봤어요. 대학생끼리. 그런 얘기 사실은 했는데 제가 면접을 좀 많이 봤잖아요. 제가 면접을 신입사원부터 이제 경력사원까지 많이 뽑았단 말이에요. 사실 맞아요. 한 10년 차 이하까지는 공백 없이 꾸준히 일한 부분을 사실은 좀 높게 평가를 하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공백이 있는 거를 점수를 까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공백에 어떤 것들을 경험을 했고 어떤 것을 배웠는지를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점수를 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년 차 넘어서서 이제 경력이 좀 있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한 몇 년 경력 사실 비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퀘스천 하지는 않았었어요. 뭐 실수도 있지. 저도 쉬었으니까. 저도 쉬었으니까 뭐좀 쉬었나 보다. 놀러 갔나 보다. 뭐 이 정도 저도 생각을 하고 사실은 넘어가는데 저기 좀 조금 이렇게 주니어 레벨 친구들을 뽑을 때는 저도 물어는 봤어요. 요 기간이 한 1년? 1년에서 반이 비는데 어떤 뭐 하셨어요? 아니면 어떤 일 하셨어요? 라고 했을 때 그냥 놀았어요. 라고 하면 뭐야가 되지만 사실은 그때 커리어 고민도 많았고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이때 그래서 잠깐 다른 회사를 갔는데 너무 안 맞아서 나왔다. 아니면 뭐 여행을 갔다. 이때 부모님하고 같은 좋은 시간을 보냈다. 어떤 친구는 본인이 공황장애가 와서 사실은 쉬었다. 어쩔 수 없이 쉬었다. 라고 얘기해주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 뽑았거든요, 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이너스는 아니더라고요. 면접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의 경력, 그래서 그 경력을 통해 얻은 스킬셋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실된 사람인가, 얼마나 제뉴인한 사람인가도 사실은 질문을 던져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설명할 수만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 수진님께서 그렇게 1년에서 1년 반 정도 공백을 가지고 계셨고, 나름 이제 3개월 동안 한국에 돌아와서 잡을 다시 잡으려고 하는데, 맘대로 되지는 않고, 음, 뭐랄까, 확실하게 이렇게 결정된 무언가가 없어서 조금 마음은 좀 불안했는데, 그런 와중에도 지금 두 회사에서 이제 오퍼가 있었을 때, 뭐 이제 최종까지 인터뷰가 진행이 됐을 때, 둘 다 좋은 회사였죠. 이제 블리자드랑 EA 일렉트릭 아트에서 했을 때도 그래도 내가 지금 궁한 건 맞지만 그래도 나는 그러니까. 나 나도 나도 회사를 인터뷰를 하겠다. 아니 저는 이걸 근데 너무 그 공감해요. 음, 그 인터뷰어만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인터뷰이도 인터뷰를 쌍방으로 하는 거니까 서로 그거는 그리고 그게 더 건강한 관계죠. 같이 일을 할 거니까 나중에. 그럼요. 네. 저희 노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 그렇죠, 그렇죠. 일을 그래서 해주러 가는 거예요. 음.
맞아요. 예, 그리고 회사도 그거를 어프리시에이트 해서 그 사람을 데려가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하셨던 와중에, 아, EA가 너무 둘 다 좋은 회사였지만 EA가 나한테 조금 더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나를 좀 더 필요로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표님이 여자분이셨는데 여성분께서 굉장히 또 솔직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근데 제가 그 수진님하고 말씀 중에 느낀 것 중에 아까 이제 뭐 NHN 가실 때 이제 김범수 부장님, 이번에 이제 여성 대표님 그 EA 가실 때 그분들이 하셨던 이야기들, 아, 나도 두렵다. 음. 아니면, 나도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것들, 어떤 솔직한 이런 이야기들, 이런 거를 어떤 리더를 보실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신가요? 어떠세요? 그게 사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걸 더 선호하는 건 아닌구나. 저도 알게 됐지만 사실 젊었을 때 그런 걸 막 디파인을 해서 나는 이런 거를 뭐 더 추구하는 사람이야. 이런 정도로 체계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분이 가진 이 리더십이 더 좋아. 뭐 이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거죠. 네. 제가 항상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좌우명까지는 아니지만 첫 번째는 제가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저는. 그래서 지방도 지방인 나름인데 시긴 한데 굉장히 깡촌이었어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하면 다들 거기가 어디야라고 할 정도였고 저 대학교 때 학교 학생회나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 연합회에서 농화를 갔던 곳이에요. 그래서 나도 정말 TV에 뭐 경북 영주시인데 영주시에 뭐 비가 많이 왔다고 하면 친구들이 전화할 정도였으니까 우리 집 떠나러 갔을까 봐. 그 정도로 사실은 조금 뭐, 네, 농촌 지역이죠. 예. 그런 데서 저도 사실은 살다가 소위 말해 유학을 온 거잖아요, 서울에. 아, 근데 너무 뛰어난 사람이 많고, 그다음에 저보다 너무 잘난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더라고요. 그 좁은 우물에서는 저도 나름 상위권에 있었던 사람인데, 뭐 성적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근데 막상 제가 큰 시장에 와서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그 큰 무리에 묻히기보다는 그나마 좀 작은 데라도 내가 조금 더 돋보일 수 있고, 이제 자기 PR도 할 수 있고, 브랜딩이 될 수 있는 그런 데를 선택하는 게 나한테 더 유리한 게 아닌가라는 기본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 물어보면 이제 용의 꼬리와 뱀의 머리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실 거냐 물으면 용 좋죠. 저 용띠예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나는 이 상황이면은 뱀의 머리를 선택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게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더 유리한 방식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렇게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생존 본능으로 했던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이 기저에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다음 두 번째는 저는 솔직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화이트 라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하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저도 가끔 신랑한테 마음 상할까 봐 약간 좀 과장된 뭐 이제 예를 들어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우리 신랑이.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요. 멋있어. 라고 이제 괜찮아. 머리 심으면 되지. 이러면서 말을 하지만 저 머리 어떡할 거야. 라고 걱정을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해줘요. 사실 해주고 어떤 친구들이 너무 고민이 돼서 저한테 상담하면 욕이 나올 때도 있어요. 뭐야, 뭐 이런 내용 갖고 상담을 해라고 해서 혼내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집안 분위기도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배려하는 저희 부모님 밑에도 자랐고 저는 엄마의 영향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앞에 있는 사람은 꼭 멋있어야 되고 리더십이 어마어마해야 되고 그런 것보다 그런 것도 멋있지만 사실은 좀 솔직하고 진솔하고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불어 움직이는 그런 것들 그룹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것도 뭐 좋은 리더십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배워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나랑 안 맞는 옷을 입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그냥 생긴 대로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런 사람을 조금 더 이게 존경하면서 좀 따랐던 게 아닌가 싶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보무 소장님이 그때 얘기해 주셨던 그 부분 굉장히 사실은 공감을 했었고, 아, 나도 저런 리더 되고 싶다 생각 그때 했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아, 이런 얘기하면 좀 많은데, 예전에는 회사 내에 이 흡연실이 있었어요. 흡연실이 있었는데, 의장님이 담배를 그때 피셨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커피를 타러 잠깐 이제 그 캔틴을 지나가는데 흡연실에서 정말 굉장히 정말 어떤 힘든 모습으로 담배를 혼자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 밖에서 이렇게 보다가, 그치. 그러니까 저분도 사람이니까 고민 당연히 하겠죠. 그죠? 그 제가 문을 열고 그 흡연실 안에 들어갔어요. 피러 들어간 건 아니었고,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펴. 이러시는데,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니고, 인사하러 왔어요. 이랬어요. 이런 식으로 위아래도 없으세요. 정말 음, 어떤 권위적인 거, 이런 모습들, 그런 거 없이 정말 사람들 사람으로 대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인사하러 왔어요. 라고 했더니, 그래? 여기 공기도 안 좋은데, 내가 금방 피고 나갈게? 이러시더라고요. 나가서 차 한잔하자라고 하시는데, 제가 사실 뭐라고, 그때 대리였는데, 아무리 작은 벤처기업의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직원이 그때 이제 200명 좀 넘을 때였는데, 직원들 이름 한 명 하면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제가 인사하러 왔다고 하니까 담배를 피시다가 끊고 나와서 내 차 같이 마시자라고 하실 정도로 너무 친근하신 게 그냥 이제 아줌마 아저씨 리더십 같기는 한데 사실 그 부분이 저는 너무 와닿아서 저렇게 나도 크고 싶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항상 이렇게 배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좀 약간 진솔하게 다가가려고 많은 사람들한테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게 의도적이에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저 정말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Sunrise